올해 내 나이가 73입니다. 작년 이맘때 나는 46년을 함께 산 사람과 도장을 찍고 헤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나이에 무슨 이혼이냐고, 다 늙어서 무슨 새 인생을 시작하려고 그러느냐고 했지요. 그런데 그 도장을 찍게 만든 사람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도 아닌 내 배 아파 낳은 자식들이었습니다. 지금 나는 새벽 5시면 눈이 떠집니다. 누가 깨우는 것도 아닌데 몸이 먼저 일어나요. 손수레를 끌고 골목을 돕니다. 남들이 버린 종이 상자를 펴서 차곡차곡 쌓고 신문지 뭉치를 묶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루 종일 걸어도 손에 쥐는 돈은 10,000원이 채 안 됩니다. 손이 갈라지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멈출 수가 없어요. 멈추면 그날 저녁을 굶어야 하니까요. 사람들은 내 손수레를 보고 혀를 찹니다. 어떤 이는 동전을 쥐어주기도 하고 어떤 이는 못 본 척 지나갑니다. 나는 그 시선들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정말로 부끄러운 건 따로 있으니까요. 내가 어쩌다 이 골목에서 종이를 줍게 되었는지 그 사연을 알면 여러분도 한참을 멍하니 서 있게 될 겁니다. 46년.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그 긴 시간을 한 지붕 아래에서 버틴 사람을 나는 종이 한 장에 도장을 찍어 떠나보냈습니다. 그것도 내 손으로요. 그 사람이 짐을 싸서 현관문을 나서던 그 뒷모습이 지금도 눈을 감으면 선합니다. 그날 나는 이게 옳은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자식들이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여기까지 들으시고 그냥 자리를 뜨지 마세요. 잠시 후에 나는 멀쩡한 집과 멀쩡한 남편을 두고도 왜 이 골목에서 손수레를 끌게 되었는지 그 모든 이야기를 하나도 빠짐없이 들려드릴 겁니다. 혹시 여러분 곁에도 자식 말이라면 무조건 옳다고 믿는 부모가 계신가요?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그런 부모인가요? 댓글로 한번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은 분이 분명 계실 겁니다. 내 이름은 순자입니다. 경상도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22에 시집을 왔습니다. 남편 될 사람은 얼굴도 모르고 결혼했어요. 그 시절엔 다 그랬습니다. 부모가 정해주면 그게 인연이려니 하고 따라가는 거였지요. 첫날 밤에 처음 본 그 사람 얼굴이 생각보다 선하게 생겨서 나는 속으로 안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사람은 말수가 적었습니다. 다정한 말 한마디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사랑한다는 말은커녕 고맙다는 말도 평생 손에 꼽을 만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그 무뚝뚝한 사람이 새벽마다 제일 먼저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내가 추울까봐 방을 데워놓고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일하러 나갔어요. 우리는 가난했습니다. 신혼 때는 단칸방에서 시작했어요. 비가 오면 천장에서 물이 새서 양푼을 받쳐놓고 잤습니다. 그래도 그때가 좋았다고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렇게 느껴집니다. 둘이서라면 하나를 끓여 나눠 먹어도 배가 부르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그 단칸방 시절, 겨울이 유독 혹독했습니다. 연탄 한 장이 아까워 우리는 서로의 등을 맞대고 체온으로 밤을 났어요. 그래도 그 사람은 늘 나를 따뜻한 아랫목 쪽으로 밀어넣고 자기는 윗목에서 잤습니다. 내가 추울세라 자기 몸으로 외풍을 막아주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을 두고 나는 나중에 그렇게 모진 의심을 했던 겁니다. 명절이 되어도 친정에 갈 차비가 없던 해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며칠을 더 일했어요. 그렇게 마련한 돈을 내 손에 쥐어주며 친정 다녀오라고 짧게 말하고는 돌아섰습니다. 나는 그 사람의 그런 무뚝뚝한 다정함을 그때는 당연한 줄로만 알았어요. 사람은 잃고 나서야 그 빈자리의 크기를 아는가 봅니다. 남편은 공사장을 다녔습니다. 시멘트를 나르고 벽돌을 쌓으며 손마디가 굵어지도록 일했어요. 나는 시장에서 나무를 다듬고 생선을 팔았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깜깜해질 때까지 좌판을 지켰지요. 그렇게 둘이 벌어 한 푼 두 푼 모았습니다. 자식들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봐도 하루의 고단함이 싹 가셨어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장날이 기억납니다. 좌판의 생선이 다 떠내려갈 판인데 그 사람이 공사장에서 한달음에 달려왔어요. 비를 쫄딱 맞으면서 말없이 천막을 치고 좌판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러고는 또 아무 말 없이 공사장으로 돌아갔어요.
나는 그 빗속에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며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 하겠구나 다짐했습니다. 아이는 셋을 두었습니다. 큰아들, 둘째 딸, 그리고 막내 아들. 셋 다 손이 많이 가는 아이들이었지만 나는 단 한 번도 힘들다는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란 원래 그런 거라고 배웠으니까요. 내 입에 들어갈 고기 한 점도 아이들 밥그릇에 올려놓는 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큰아들이 대학에 붙던 날 남편이 처음으로 내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거친 손으로 내 손을 꽉 쥐었어요. 그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 자식이 대학을 간다는 게 그 사람한테는 평생 흘린 땀이 보상받는 순간이었던 겁니다. 나는 그날 밤 부엌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식들 앞에서는 늘 엄했습니다. 살가운 말 한마디 건네는 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자식들이 잠들면 몰래 방에 들어가 이불을 덮어주곤 했습니다. 큰아들이 아파열이 펄펄 끓던 밤에는 밤새 그 곁을 지키며 물수건을 갈아주었어요. 자식들은 그런 아버지의 속정을 몰랐습니다. 그저 무섭고 어려운 아버지로만 기억했지요. 어쩌면 그래서 자식들이 그렇게 쉽게 아버지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갈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자식 셋을 모두 가르쳤습니다. 큰아들은 회사에 들어갔고, 딸은 시집을 잘 갔고, 막내도 제 앞가림을 하게 되었어요. 등록금 대느라 진 빚을 다 갚고 나니 어느새 우리 부부 머리가 하얗게 새어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면 낯선 노인이 둘 서 있었지요. 자식들을 다 키워 내보내고 나니 집 안이 텅 비었습니다. 그 적막함이 처음엔 낯설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과 둘이 마주 앉아 밥을 먹다 보면 그 적막함도 그런대로 정겨웠습니다. 우리는 말없이도 통하는 사이가 되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숟가락을 놓으면 내가 숭중을 떠다 주고, 내가 무릎이 아프다 하면 그 사람이 말없이 파스를 붙여주고요. 그렇게 늙어가는 게 부부련이 했습니다. 환갑이 지나고 칠순이 가까워질 무렵 우리 부부에게도 작은 재산이 생겼습니다. 평생 안 먹고 안 입고 모은 돈으로 변두리에 작은 집 한 채를 마련한 겁니다. 마당에 감나무가 한 그루 있는 낡은 집이었어요. 그 집이 우리한테는 궁궐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감나무 아래 평상을 놓고 여름밤이면 거기 누워 별을 봤습니다.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집과 우리가 평생 모은 약간의 돈, 자식들 눈에 그게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나도 몰랐습니다. 설마 내 자식들이 하는 마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모든 일에는 다 조짐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어느 명절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음식을 먹는데 큰아들이 슬쩍 말을 꺼냈어요. 아버지가 요즘 통말씀이 없으시고 기력도 없어 보이는데 혹시 어디 편찮으신 거 아니냐고요. 나는 그저 늙어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 끝에 큰 며느리가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며느리는 조심스러운 척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아버님이 요즘 정신이 좀 오락가락 하시는 것 같지 않으세요? 지난번에 뵈었을 때 같은 말을 두 번, 세 번 하시더라고요. 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니라고, 그 사람은 멀쩡하다고 믿고 싶었어요. 그날 이후로 자식들의 방문이 잦아졌습니다. 효자가 따로 없었어요. 주말마다 찾아와서 반찬을 사오고 아버지 건강을 챙기는 척 했습니다. 나는 그게 그저 고마웠습니다. 늙음하게 자식들이 이렇게 살뜰히 챙겨주니 내가 인생을 헛살지는 않았구나 싶었지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 그땐 몰랐습니다. 자식들은 올 때마다 이런저런 선물을 들고 왔습니다. 며느리는 내 손을 잡고 어머니 고생하셨다며 살갑게 굴었어요. 손주들도 할머니 할머니 하며 품에 안겼습니다. 나는 그 따뜻함에 흠뻑 젖어 세상에 부러울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한테는 다들 대면대면했습니다. 아버지한테는 인사만 겨우 하고 나한테만 정성을 쏟았어요. 나는 그게 그저 아버지가 워낙 무뚝뚝하니 자식들도 어려워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것도 다 계산된 거였어요. 어미의 마음을 사서 어미를 자기들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거였습니다. 부부 사이를 갈라놓으려면 먼저 한쪽 마음을 얻어야 하니까요. 자식들은 그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이 나를 따로 불러냈습니다. 동네 찻집에서 마주 앉았는데 아들 표정이 영 심상치 않았어요. 한참을 뜸을 들이더니 아주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내가 할 말이 있는데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아들은 아버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젊은 시절에 엄마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난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고요.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손에 든 찻잔이 달그락거릴 정도로 손이 떨렸어요. 아들은 계속 말했습니다. 자기가 어릴 때 다 봤다고, 아버지가 엄마한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똑똑히 기억한다고요. 엄마는 그저 참고만 살았던 거라고, 이제라도 엄마 인생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기억은 나한테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자식이 거짓말을 하겠나 싶었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46년을 함께 산 사람이 알고 보니 내가 모르는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보다 내 자식이 그렇게 말한다는 게 더 무서웠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든 남편의 얼굴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그런 사람이었을까? 도무지 믿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번 의심이 들기 시작하니 모든 게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의 무뚝뚝함이 무심함으로, 말없음이 차가움으로 보였어요. 자식들은 그런 내 마음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한마디씩 보듬지요. 엄마가 불쌍하다. 엄마는 너무 착해서 평생 손해만 봤다. 그런 말들로요. 여기서 잠깐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식이, 그것도 셋이 입을 모아 한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그 말을 믿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조금 뒤에 나는 그 믿음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디 끝까지 들어주세요. 자식들의 설득은 집요했습니다. 둘째 딸은 전화를 걸어 매일같이 울었습니다. 엄마, 이대로 살다가 엄마 먼저 쓰러지면 어떡하느냐고. 아버지 병수 바라다 엄마 인생 다 끝난다고요. 막내 아들은 또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재산을 미리 정리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복잡해진다고요. 나는 그제야 어렴풋이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자식들이 하는 말이 다 조금씩 달랐거든요. 큰아들은 아버지의 과거를, 딸은 내 건강을, 막내는 재산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다 똑같았어요. 이혼을 하라는 거였습니다. 한 방향을 가리키는 세 개의 손가락이었지요. 그래도 나는 망설였습니다. 46년입니다. 그 세월이 어디 가는 게 아니잖아요. 미운 정, 고운 정, 다 들어서 그 사람 없는 삶은 상상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내 망설임을 나약함이라고 했습니다. 엄마가 또 마음이 약해진다고, 그래서 평생 당하고 산 거라고요. 그 무렵 자식들이 번갈아가며 나를 찾아오는 일이 더욱 잦아졌습니다. 큰아들은 퇴근길에 일부러 들러 내 손을 잡고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내가 어릴 때 엄마가 부엌에서 혼자 우는 걸 얼마나 많이 봤는지 아느냐고요. 그러면서 그때 자기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서 너무 미안했다고, 이제는 다 큰아들이 엄마를 지켜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어찌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어요. 둘째 딸은 또 딸대로 나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엄마, 나는 결혼해서 시댁 눈치 보느라 평생 죽은 듯이 사는데 엄마라도 이제는 당당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요. 엄마가 아버지 그늘에서 평생 길을 못 펴고 산 게 자기는 너무 한이 된다고 했습니다. 딸 자식이 그렇게 말하니 정말 내가 평생 억눌려 산 사람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 말들이 다 정교하게 짜인 그물 같았습니다. 한 사람이 마음을 흔들어 놓으면 다음 사람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왔어요. 셋이 짠 듯이, 그러나 짜지 않은 척, 각자 다른 이야기로 같은 결론을 향해 나를 몰아갔습니다. 나는 그 안에서 점점 내 생각이라는 걸 잃어갔어요.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곤히 자는 그 사람을 보면서 나는 수도 없이 마음이 오락가락했어요.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속이며 살아온 걸까? 아니면 내 자식들이 무언가 잘못 안 걸까? 하지만 그런 의심이 들 때마다 자식이 설마 어미한테 거짓을 말하겠나 하는 생각이 그 의심을 눌러버렸습니다. 한 번은 용기를 내어 그 사람한테 넌지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보, 당신 혹시
나 모르게 마음에 둔 사람이 있었던 적 있어요. 그 사람은 신문을 보다 말고 나를 빤히 쳐다봤어요. 그러더니 무슨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별소리를 다 한다고 짧게 대꾸하고는 다시 신문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나는 그 무덤덤한 반응이 그때는 오히려 더 수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진짜 결백한 사람이라면 더 펄쩍 뛰어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요. 지금 와서야 압니다. 그 사람은 그저 그런 의심을 받는다는 사실 자체에 가슴이 무너졌던 거예요. 평생을 한 여자만 바라보고 산 사람한테 그런 질문이 얼마나 큰 상처였을지를요. 그런데도 그 사람은 화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그게 그 사람이었어요. 결정적인 일은 그 무렵에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이 서류 한 뭉치를 들고 왔습니다. 이혼하면 엄마 몫으로 집의 절반과 약간의 위자료가 보장된다는 거였어요. 자기가 다 알아봤으니 엄마는 도장만 찍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엄마, 이건 다 엄마를 위한 거예요. 나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평생 자식만 보고 산 어미가 자식이 나를 위한다는데 어떻게 안 믿겠습니까? 게다가 그때 나는 이미 마음이 많이 지쳐 있었어요. 매일같이 듣는 자식들의 말에 그 사람을 향한 내 마음도 어느새 닳고 닳아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한테 이혼 이야기를 꺼내던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녁상을 물리고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우리 이제 그만 헤어지는 게 어떻겠냐고요. 그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나를 쳐다봤습니다. 그러고는 딱 한마디를 했어요. 당신이 정 그렇게 원한다면 그러자고. 나는 그 사람이 화를 낼 줄 알았습니다. 아니면 매달리거나 변명을 하거나. 그런데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나는 그 사람이 방에서 혼자 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평생 눈물 한 방울 안 보이던 사람이었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그 침묵이 그 사람의 대답이었습니다. 변명하지 않은 게 아니라 변명할 게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때 나는 그 침묵조차 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자식들이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아버지가 아무 말 못하는 건 다 찔리는 게 있어서라고요. 도장을 찍던 날 법원 앞에서 그 사람과 나란히 섰습니다. 46년을 부부로 살았던 두 사람이 남이 되는 데에는 10분도 걸리지 않았어요. 종이 한 장에 도장을 찍고 돌아서는데 그 사람이 내 등 뒤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몸 건강히 잘 지내라고요. 그날 아침 집을 나서기 전에 있었던 일이 자꾸 떠오릅니다. 그 사람이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밥을 안쳐 놓았더군요. 이혼하러 가는 날 아침에도 그 사람은 내 밥을 챙긴 거예요. 따뜻한 밥에 국을 데워 상을 차려놓고는 묵묵히 앉아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밥상을 보고도 아무 감정이 없었어요. 그만큼 그때 내 마음은 자식들의 말에 단단히 굳어 있었습니다. 법원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그 사람과 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만 바라보는 그 사람의 옆벌굴이 평소보다 더 늙어 보였어요. 주름이 깊게 패고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나는 그 옆얼굴을 흘끔 보면서도 끝내 마음을 돌리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한 번만 그 사람 마음을 헤아렸어도 모든 게 달라졌을 텐데요. 그게 그 사람한테 들은 마지막 다정한 말이었습니다. 나는 뒤도 돌아보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서 그 사람한테 우는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요. 그렇게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46년이 종이 한 장으로 끝나버린 겁니다. 이혼하고 처음 얼마간은 정말로 새 삶을 사는 줄 알았습니다. 자식들이 번갈아 가며 찾아왔고 큰아들은 위자료로 나온 돈을 자기가 잘 굴려서 불려주겠다고 했어요. 엄마는 이제 편하게 쉬기만 하면 된다고요. 나는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기대도 되는구나 싶었습니다. 집은 큰아들 명의로 돌렸습니다. 늙은 어미 혼자 집을 가지고 있어 봐야 관리도 못하고 세금만 나간다고 자기가 다 알아서 하겠다고 했어요. 대신 엄마는 평생 그 집에서 마음 편히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나는 그 약속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도장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오던 자식들의 발걸음이 뜸해졌어요. 전화도 줄었습니다.
처음엔 다들 바빠서 그러려니 했어요. 자식들도 제 살기 바쁜 나이니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 내외가 짐을 싸들고 우리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전세를 빼서 잠깐 들어와 살겠다는 거였어요. 엄마 혼자 큰 집에 사는 것보다 같이 사는 게 낫지 않냐면서요. 나는 자식과 함께 산다는 게 좋기만 했습니다. 외롭지 않겠구나 싶었지요. 하지만 한 지붕 아래 사니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내가 부엌에 들어가는 걸 싫어했어요. 어머니는 그냥 방에 계시라고, 살림은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요. 말은 공손했지만 그건 부엌에서 나오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나는 점점 내 집에서 손님이 되어 갔습니다. 처음 며칠은 그래도 견딜만 했습니다. 손주 얼굴 보는 재미에 집안에 사람 소리가 나는 게 좋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집 안에서 내 자리가 점점 좁아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거실에 앉아 있으면 며느리가 청소를 한다며 나를 방으로 들여보냈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으면 손주가 봐야 한다며 리모컨을 가져갔어요. 나는 내 딴에는 눈치껏 처신한다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힘들까봐 빨래도 몰래 손빨래를 해서 널어놓고 손주들 간식도 챙겨주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화근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내가 손대는 걸 다 못마땅해 했어요. 어머니가 빨래를 잘못 널어서 옷이 상했다느니, 손주한테 군것질을 시켜서 밥을 안 먹는다느니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습니다. 나는 그럴 때마다 그저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내 집인데도,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인데도 나는 그 집에서 죄 지은 사람처럼 조심조심 살았어요. 내 발소리도 죽이고 화장실 물 내리는 것도 눈치를 보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밥상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엔 같이 먹던 밥상이 어느새 따로따로가 되었어요. 손주가 학원 가야 한다고, 시간이 안 맞는다고요. 나는 점점 작은 방으로 밀려났습니다. 큰 방을 손주한테 내주고 나는 햇볕도 안 드는 북쪽 방으로 옮겨갔어요. 그 북쪽 방은 겨울이면 손발이 시릴 만큼 추웠습니다. 며느리는 보일러를 너무 틀면 가스비가 많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는 두꺼운 내복을 껴입고 이불을 둘둘 말고 잤습니다. 그럴 때면 신혼 때 그 단칸방이 떠올랐어요. 비는 새도 그 사람이 데워놓은 아랫목은 늘 따뜻했는데요. 나는 차가운 방에서 그 따뜻했던 아랫목을 떠올리며 잠들곤 했습니다. 가끔 동네 노인정에 다녀오면 며느리의 표정이 싸늘했습니다. 어머니 또 어디 다녀오셨냐고, 동네 사람들한테 무슨 말을 하고 다니시는 거 아니냐고요. 행여 내가 집안 사정을 밖에 떠벌릴까봐 경계하는 눈치였습니다. 나는 그 눈빛을 받을 때마다 내가 이 집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래도 나는 참았습니다. 자식 신세지는 처지에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저 내가 좀 더 조용히, 좀 더 작게 지내면 다들 편하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한번 멀어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더군요. 밤이 되면 나는 자주 그 사람 생각을 했습니다. 헤어진 그 사람이 지금쯤 어디서 무얼 하고 있을까? 끼니는 제대로 챙겨 먹고 있을까? 그 무뚝뚝한 사람이 혼자서 밥은 차려 먹을 줄이나 알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나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나쁜 사람을 왜 걱정하느냐고 스스로를 다그치면서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자꾸만 그 사람이 밟혔습니다. 위자료로 받은 돈 이야기를 꺼냈을 때였습니다. 슬슬 내 통장이 비어가서 큰아들한테 그 돈은 어떻게 됐냐고 물었어요. 굴려서 불려주겠다던 그 돈 말입니다. 아들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그러더니 한다는 말이 엄마, 그 돈 다 까먹었다는 거예요. 투자를 했는데 잘못돼서 다 날렸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도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평생 모은 돈이 그렇게 한순간에 사라졌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아들의 태도였습니다. 미안한 기색도 없이 오히려 나한테 짜증을 냈어요. 엄마가 자꾸 그 돈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도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엄마가 가지고 있어 봐야 쓸데도 없는 돈이었는데 왜 그러느냐고요. 나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돈이 어떤 돈인데요? 새벽 시장에서 손이 트도록 나무를 다듬어 번 돈,
한여름에도 생선 비린내를 맡으며 좌판을 지켜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런 돈을 두고 쓸데도 없는 돈이라니 자식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돈은 투자로 날린 게 아니었습니다. 큰아들이 빚을 갚는 데 썼다는 이야기를 동네 사람을 통해 어렴풋이 들었어요. 진작부터 사업이 기울어 빚에 쪼들리고 있었는데 그걸 내 위자료로 막은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그토록 내 이혼을 서둘렀던 데에는 다 그럴 만한 속사정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그 사실을 알고도 따져 묻지 못했습니다. 따져 물은들 무엇이 달라지겠어요. 그날 이후로 나는 그 집에서 더욱 외로워졌습니다. 돈이 없는 노인은 그 집에서 아무 쓸모도 없는 존재였어요. 한때는 효자 효녀였던 자식들이 어미한테서 더 가져갈 게 없어지자 하나둘 등을 돌렸습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그 다정함이, 그 효심이 다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를요. 조금만 더 들어주세요. 지금부터가 정말로 내가 왜 손수레를 끌게 되었는지 그 진짜 이유가 나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자식한테 모든 걸 다 내어주고 정작 자신은 빈손이 된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다음 이야기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돈이 없어졌다는 걸 알고부터 나는 집안의 천덕꾸러기가 되었습니다. 큰 며느리는 대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 약값에 생활비에 우리도 힘들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나는 그때마다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무슨 큰 잘못을 한 사람처럼요. 며느리의 말은 날이 갈수록 모질어졌습니다. 처음엔 한숨이었던 게 나중엔 들으라는 듯이 하는 혼잣말이 되었어요. 누구는 부모 덕에 편하게 산다는데 우리는 무슨 팔자에 늙은 부모까지 모시느라 이 고생이냐고요. 나는 그 말들을 방 안에서 다 듣고 있었습니다. 못 들은 척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서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어요. 하루는 며느리가 손주들 앞에서 나를 두고 한마디를 했습니다. 너희도 공부 안 하면 나중에 할머니처럼 된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심장이 붙는 것 같았습니다. 손주들한테 나는 어느새 본보기로 삼지 말아야 할 한심한 늙은이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평생 자식들 위해 헌신한 어미의 말로가 손주들 눈에 그렇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날 밤 짐을 싸야겠다고 처음으로 마음먹었습니다. 둘째 딸한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사정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딸의 반응이 차가웠습니다. 엄마, 나도 시집살이 하느라 정신없는데 그런 이야기하면 어떡하냐고요. 그러면서 큰오빠한테 다 맡겼으면서 왜 자기한테 그러느냐고 했습니다. 매일같이 울며 전화하던 그 딸이 맞나 싶었어요. 막내 아들은 아예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걸어도 신호만 가다가 끊겼어요. 나중에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엄마, 나 요즘 사업이 어려워서 연락할 정신이 없으니 이해해 달라고요. 재산을 정리해야 한다고 그렇게 열을 올리던 아이가 정작 어미가 빈손이 되니 등을 돌렸습니다. 그 막내가 어릴 때 얼마나 약했는지 모릅니다. 몸이 약해 잔병치레가 잦아서 나는 그 아이를 업고 밤길을 수도 없이 병원으로 달렸어요. 내 등에서 색색 잠든 그 아이의 숨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막내가 이제는 어미의 전화 한 통도 귀찮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자식이 변하는 게 아니라 형편이 사람을 변하게 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그 변한 모습을 어미 눈으로 지켜보는 건 가슴이 무너지는 일이었어요. 그제야 모든 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이 그토록 이혼을 종용했던 이유가요. 그건 나를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부부 공동의 재산보다 이혼해서 갈라진 재산을 각자 가져가는 게 자기들한테 더 유리했던 겁니다. 늙은 어미는 그저 도장을 찍어주는 도구였을 뿐이에요. 내가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이미 모든 게 끝나 있었습니다. 집은 큰아들 명의였고 돈은 사라졌고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46년을 함께 산 사람도 평생 모은 재산도 모두 내 손을 떠난 뒤였어요. 빈 껍데기만 남은 노인이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 아침이었습니다. 큰 며느리가 내 방문을 열고 들어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집을 팔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정이 어려워서 이 집을 정리하고 작은 곳으로 옮겨야 한다고요.
작은 집으로 옮기면 방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어머니는 당분간 다른 곳에 계시는 게 어떻겠냐고요.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건 나가라는 소리였습니다. 이른이 넘은 어미한테 갈 곳을 정해주지도 않고 그저 나가라는 거였어요. 나는 그날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마당에 감나무를 한번 올려다 봤어요. 남편이 평상에 누워 별을 보던 그 나무요. 그 나무 아래서 나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그게 내 집에서의 마지막이었어요. 대문을 나서는데 어린 손주가 쪼르르 따라 나왔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느냐고 묻더군요. 나는 차마 대답을 못하고 그저 손주의 머리만 쓰다듬었어요. 할머니 금방 올게 하고 거짓말을 하고는 돌아섰습니다. 그 어린 것은 영문도 모르고 손을 흔들었어요. 나는 골목 모퉁이를 돌 때까지 그 작은 손이 흔들리는 걸 등 뒤로 느꼈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오면서 나는 평생 살아온 동네를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단골쌀집, 늘 다니던 미용실, 새벽마다 지나던 시장 골목. 이제 이 동네와도 영영 이별이구나 싶었어요. 이른이 넘은 나이에 정든 모든 것을 두고 낯선 곳으로 떠나야 한다는 게 얼마나 막막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눈물은 나지 않았어요. 너무 큰 슬픔은 눈물도 말려버리는가 봅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정은 진작에 없어졌고 친구들도 다들 제 자식들과 살기 바빴어요. 며칠은 찜질방을 전전했습니다. 그러다 보증금도 없이 들어갈 수 있는 낡은 단칸방을 하나 구했어요. 보일러도 잘 안 들어오는 창문 하나 없는 반지하 방이었습니다. 그 방을 처음 본 날, 나는 한참을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곰팡내가 나고 벽지는 누렇게 들떠 있었어요. 평생 깨끗한 집을 가꾸며 살아온 내가 이런 곳에서 살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도 별 수 없었어요. 가진 돈이라고는 손에 쥔 몇 푼이 전부였으니까요. 나는 그날 걸레를 빨아 방을 닦고 또 닦았습니다. 그렇게라도 사람 사는 곳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밤이 되자 그 반지하 방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창문이 없으니 달빛 한 줄기 들지 않았어요. 나는 그 어둠 속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무얼 그리 잘못했길래 이렇게 되었을까? 평생 자식들 위해 헌신하고 남편 뒷바라지하며 살았는데 어쩌다 이 나이에 이런 곳에 홀로 누워 있나.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그 사람이 사무치게 보고 싶었습니다.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이른이 넘은 노인을 받아주는 일자리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다 같은 동네 할머니가 폐지 줍는 걸 알려줬습니다. 손수레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다고요. 그렇게 나는 종이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그 할머니는 나보다 몇 살 위였는데 사연이 비슷했어요. 자식들 다 키워놓고 늙음하게 혼자가 된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나한테 손수레 끄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어디 가면 종이가 많이 나오는지, 고물상은 어디가 값을 잘 쳐주는지요. 우리는 그렇게 골목에서 만나 서로의 신세를 위로하며 친구가 되었습니다. 자식한테 못 받은 정을 우리는 같은 처지의 노인들끼리 나누었어요. 처음 손수레를 끌고 골목에 나섰던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행여 아는 사람을 만날까봐 고개를 푹 숙이고 다녔습니다. 한때는 자식 셋을 대학까지 보낸 어미였는데 이제는 남이 버린 종이를 줍는 신세라니요. 그날 나는 골목 한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소리 없이 한참을 울었습니다. 손수레를 끄는 일은 생각보다 고됐습니다. 종이 상자는 비에 젖으면 천근만근 무거워졌어요. 가파른 언덕길을 오를 때면 늙은 다리가 후들거려 몇 번이고 멈춰서야 했습니다. 손수레가 뒤로 밀릴까봐 온 힘을 다해 붙잡고 있노라면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어요. 하루는 큰 길에서 손수레 바퀴가 빠진 적이 있습니다. 종이가 와르르 쏟아져 길바닥에 흩어졌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흘끔거리는데 나는 얼굴이 화끈거려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때 웬 젊은 청년이 다가와 말없이 종이를 주워 담아 주었어요. 그러고는 바퀴까지 고쳐주고는 인사도 받지 않고 총총히 가버렸습니다. 나는 그 청년의 뒷모습을 보며 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세상이 다 모진 건 아니구나 싶어서요. 폐지를 줍다 보면 별별 사람을 다 만납니다.
어떤 가게 주인은 일부러 상자를 잘 펴서 내 손수레 옆에 놓아줬어요. 또 어떤 이는 바카스 한 병을 슬그머니 쥐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작은 친절들이 그 시절 나를 버티게 한 힘이었어요. 자식한테 받지 못한 따뜻함을 나는 생판 모르는 남들한테서 받았습니다. 물론 모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집 앞에서 종이를 줍는데 주인이 나와서 왜 남의 집 앞 물건에 손을 대느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건 버린 게 아니라고요. 나는 죄송하다고 연신 고개를 숙이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런 날이면 집에 돌아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다고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나 싶어서요. 하지만 사람은 어떻게든 살게 되어 있더군요. 매일 새벽 손수레를 끌다 보니 어느새 부끄러움도 무뎌졌습니다. 종이를 펴고 묶는 손놀림도 빨라졌어요. 하루에 단돈 몇천 원을 손에 쥐어도 그게 내 힘으로 번 돈이라는 게 묘하게 마음을 든든하게 했습니다. 처음엔 손이 자꾸 베이고 물집이 잡혔습니다. 종이 모서리에 손가락이 베이면 쓰라려서 밤새 잠을 설치기도 했어요. 그래도 다음 날이면 또 손수레를 끌고 나갔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으니까요. 하루를 쉬면 그날 끼니가 막막했고 무엇보다 가만히 방에 누워 있으면 온갖 서러운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차라리 몸을 움직이는 게 마음을 다스리는 데 나았어요. 그 반지하 방으로 돌아오면 나는 종일 모은 동전을 헤아렸습니다. 1,000원짜리 몇 장, 100원짜리 몇 개. 그 돈으로 쌀을 사고 연탄을 사고 가끔은 두부 한 모를 샀어요. 그렇게 소박한 밥상을 차려 혼자 앉아 먹을 때면 이상하게도 그 집에서 눈칫밥 먹던 때보다 마음이 편했습니다. 비록 찬밥에 김치 한 조각이어도 누구 눈치 볼 것 없이 내 밥을 먹는다는 게 그렇게 홀가분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폐지를 줍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동네 어귀 게시판에 붙은 종이 한 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마을 회관에서 어르신들 점심을 무료로 드린다는 안내였습니다. 나는 그날 따뜻한 밥 한 끼가 그렇게 간절했어요. 그래서 손수레를 세워두고 회관으로 들어갔습니다. 회관 안에는 나 같은 노인들이 여럿 모여 있었습니다. 따뜻한 국에 밥을 말아 먹는데 코끝이 다 시큰했어요. 누군가 차려준 따뜻한 밥을 먹어본 게 얼마만인지요. 그 밥 한 그릇이 그동안 얼었던 마음을 사르르 녹이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이 산다는 게 별게 아니구나. 따뜻한 밥 한 끼면 이렇게 위로가 되는구나 싶었어요. 거기서 나는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같은 마을에 살던 옛 이웃을 만난 거예요. 그분이 나를 알아보고는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니, 댁이 여기 웬일이냐고.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남편 소식은 들었느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헤어진 뒤로 그 사람 소식을 한 번도 듣지 못했으니까요. 무슨 일이 있느냐고 다급하게 물었어요. 그 이웃은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이 많이 편찮으시다는 거였어요. 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헤어진 뒤로 그 사람 소식을 한 번도 듣지 못했으니까요. 무슨 일이 있느냐고 다급하게 물었어요. 그 이웃은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이 많이 편찮으시다는 거였어요. 이웃의 말로는 그 사람이 이혼하고 얼마 안 되어 몸져 누웠다고 했습니다. 혼자 살던 작은 새방에서 돌봐줄 사람 하나 없이 지냈다고요. 자식들은 코빼기도 안 비쳤다고 했습니다. 어미한테 그랬듯이 늙고 병든 아비한테도 등을 돌린 거예요. 나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그 무뚝뚝한 사람이 새벽마다 내 방을 데워주던 그 사람이 혼자 차가운 방에서 앓고 있었다니요. 그동안 나는 그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 믿고 원망하며 살았는데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웃에게 그 사람이 사는 곳을 물었습니다. 멀지 않은 옆 동네라고 했어요. 나는 그날로 손수레도 내팽개치고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낡은 새방의 문을 두드리는데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어요. 그 사람을 어떤 얼굴로 봐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가는 길 내내 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보고 문전박대하면 어쩌나. 당신 때문에 내가 이 꼴이 됐다고 원망하면 어쩌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발걸음은 자꾸만 빨라졌어요. 머리로는 망설이는데
마음은 이미 그 사람한테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46년을 함께 산 정이라는 게 1년 떨어져 있다고 끊어지는 게 아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간 그 방에서 나는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46년을 함께 산 그 사람이 야윈 모습으로 좁은 방에 누워 있었어요. 나를 알아본 그 사람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입을 열어 내 이름을 불렀어요. 순자야 하고요.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보고 싶었다는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그 사람의 야윈 손을 붙잡고 울기만 했습니다. 그 사람은 떨리는 손으로 내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마치 우는 아이를 달래듯이요.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나는 어렵게 물었습니다. 그때 자식들이 한 말이 사실이었느냐고. 정말로 젊은 시절에 다른 사람을 만난 적이 있었느냐고요. 그 사람은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일은 없었다고, 평생 나 하나밖에 몰랐다고 했어요. 그러면 왜 그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느냐고 물었습니다. 왜 변명 한마디 안 하고 그냥 도장을 찍어줬느냐고요. 그 사람의 대답을 듣고 나는 또 한 번 무너졌습니다. 당신이 자식들 말을 그렇게 믿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한들 믿었겠냐고. 그저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었다고요. 그 사람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식들이 무슨 꿍꿍이로 그러는지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아무 말 하지 않은 건 늙은 아내가 자식들과 등지고 외톨이가 되는 게 싫어서였습니다. 차라리 자기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게 낫다고 여긴 거예요. 그 사람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자기가 끝까지 결백을 주장했으면 나는 결국 자식들과 척을 졌을 거라고요. 그러면 나는 남편도 잃고 자식도 잃었을 텐데 자기 하나가 나쁜 사람이 되면 적어도 내가 자식들 품에는 남을 수 있지 않겠냐고 생각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마지막까지 나를 위해 스스로 죄인이 되기를 택한 거였어요. 나는 그 마음을 알고 나서 며칠을 알아 누웠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사람은 늘 그런 식이었습니다. 자기 속을 드러내는 법이 없었어요. 사랑한다는 말 대신 아궁이에 불을 지폈고 미안하다는 말 대신 묵묵히 일을 더 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사람은 말이 아니라 침묵으로 자기 사랑을 증명한 거예요. 나는 그 침묵의 언어를 너무 늦게야 알아들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잠시 멈추고 싶습니다. 평생을 무뚝뚝하게만 살아온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보여준 그 마음을요. 여러분은 곁에 있는 사람의 침묵을, 그 깊은 속을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잠시 후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날부터 나는 그 사람 곁을 지켰습니다. 낮에는 폐지를 주어 약값을 보태고 밤에는 그 사람 곁에서 잠을 잤어요. 다시 부부가 된 것도 아니었지만 우리는 그렇게 마지막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헤어졌던 1년이 무색하게 마음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있었어요. 나는 그 사람을 위해 죽을 끓였습니다. 입맛이 없다는 사람을 어르고 달래가며 한 숟갈이라도 더 먹이려고 애를 썼어요. 그 사람은 내가 떠먹여주는 죽을 받아 먹으면서 자꾸만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 나이에 당신한테 이런 신세를 진다고 면목이 없다고요. 나는 그럴 때마다 핀잔을 줬어요. 부부 사이에 신세가 어디 있느냐고 그냥 잠자코 받아먹기나 하라고요. 그 좁은 새방에서 우리는 다시 부부처럼 지냈습니다. 아침이면 내가 먼저 일어나 미음을 끓이고 그 사람 약을 챙겼어요. 낮에는 잠깐 나가 폐지를 줍고 저녁이면 다시 돌아와 그 사람 곁을 지켰습니다. 비록 가진 것 없고 몸은 고됐지만 그 시절 내 마음만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어요. 미워하던 사람을 다시 품에 안으니 그동안 얹혀있던 응어리가 다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가끔 날이 좋으면 나는 그 사람을 부축해 동네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느릿느릿 한 걸음 한 걸음 떼는 게 힘들었지만 그 사람은 바깥바람을 쐬는 걸 좋아했어요. 우리는 벤치에 앉아 햇볕을 쬐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다 그 사람이 내 어깨에 슬며시 머리를 기대면 나는 그 무게가 그렇게 애틋할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이 내 곁에 있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 사람은 미안하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평생 다정한 말 한마디 못한 게 미안하다고요. 가난한 집에 시집와 고생만 시킨 게 미안하다고요.
나는 그럴 때마다 그 사람 입을 막았습니다. 미안한 건 나라고, 당신을 의심한 내가 죄인이라고요. 어느 밤에는 그 사람이 내 손을 잡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순자야, 나는 사실 당신한테 늘 고마웠다고. 표현을 못했을 뿐이지. 새벽에 시장 나가는 당신 뒷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렸다고요. 그런 말을 평생 한 번도 못하고 산 게 한이 된다고 했어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며 46년 동안 못다한 그 사람의 마음을 그제야 다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좁은 방에서 옛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단칸방에서 비새는 천장에 양푼을 받쳐놓고 자던 신혼 시절. 큰아들 대학 붙던 날, 그 사람이 처음으로 내 손을 잡던 그날, 우리한테도 분명 행복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엔데도 감나무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 집 마당의 감나무 아래 평상에 누워 여름밤 별을 보던 그 시간들요. 그 사람은 그 평상이 그렇게 그립다고 했어요. 다 나으면 그 집에 한번 가보고 싶다고요. 나는 차마 그 집이 이미 남의 손에 넘어갔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저 그래요. 다 나으면 같이 가봐요. 하고 거짓말을 했어요. 밤이 깊으면 그 사람은 잠든 듯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그 야윈 손을 가만히 주물러 주었어요. 거칠고 굵은 마디마디가 평생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린 손이었습니다. 그 손을 만지작거리고 있노라면 미운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애틋함만 남았어요. 나는 이 손을 왜 그렇게 모질게 놓아버렸을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시간은 많지 않았습니다. 봄이 오기 전 그 사람은 조용히 내 곁을 떠났어요. 마지막 순간에도 그 사람은 내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아주 편안한 얼굴로 눈을 감았어요. 나는 그 손을 한참 동안 놓지 못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자식들이 나타났습니다. 1년 내내 코빼기도 안 비치던 아이들이 상복을 차려입고 문상객을 맞았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나는 화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없이 서글프기만 했어요. 저 아이들이 정말 내가 키운 자식들이 맞나 싶었습니다. 자식들은 문상객들 앞에서 효자 노릇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편찮으실 때 자기들이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모른다며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보였어요. 나는 그 모습을 한쪽 구석에서 묵묵히 지켜봤습니다. 정작 그 사람이 외로이 앓을 때는 코빼기도 안 비치더니 이제 와서 효자인 척하는 그 뻔뻔함이 기가 막혔어요.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죽은 사람 앞에서 산 사람들끼리 추한 꼴을 보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문상객 중 한 분이 나를 알아보고 다가왔습니다. 사정을 아는 옛 이웃이었어요. 그분이 내 손을 잡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느냐고 고생이 많았겠다고요. 나는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그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가족들 누구도 묻지 않은 안부를 남이 물어주니 그렇게 서러울 수가 없었어요. 장례가 끝나고 큰아들이 슬그머니 다가왔습니다. 엄마, 이제 어디서 지내시느냐고 묻더군요. 나는 그 아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말했어요. 너희가 알 것 없다. 나는 내 힘으로 잘 살고 있으니까.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때는 다 엄마를 위해서 그런 거였다고요. 나는 그 말에 그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러고는 말했어요. 그래, 나도 안다. 다 나를 위한 거였겠지. 그런데 얘야, 나를 위한 일이 왜 나를 이렇게 빈손으로 만들었을까? 아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무언가 더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마 내 눈빛에서 더 이상 예전의 호락호락한 어미가 아니라는 걸 읽었나 봅니다. 나는 그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기로 했습니다. 원망도 미움도 다 내려놓기로 했어요. 그게 내가 나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다시 1년이 흘렀습니다. 나는 여전히 새벽이면 손수레를 끌고 골목을 돕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이제는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끄러울 게 없으니까요. 나는 누구한테도 손 벌리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 반지하 방에 작은 화분 몇 개를 들였습니다. 폐지를 줍다 누가 버린 화분을 주워와 흙을 채우고 씨앗을 심었어요. 창문도 없는 방이라 햇볕이 안 드는데도 그 화분들은 용케 싹을 틔웠습니다.
나는 그 여린 새싹을 볼 때마다 생각해요. 빛 한 줄기 없는 곳에서도 기어이 살아내는 저 풀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하고요. 마을 회관에는 이제 자주 나갑니다. 거기서 만난 노인들과 어울려 따뜻한 밥도 먹고 이야기도 나눠요. 폐지 줍는 법을 가르쳐 준 그 할머니와는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알기에 굳이 많은 말이 필요 없어요.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자식한테 못 받은 정을 나는 이렇게 또 다른 인연들로 채워가고 있어요. 가끔 그 사람이 사무치게 그립습니다. 감나무 아래 평상에 누워 별을 보던 그 사람이요. 그럴 때면 나는 밤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저 별들 중 하나가 그 사람이려니 하면서요. 이제는 그 사람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리워할 뿐이에요. 비 오는 날이면 그 사람 생각이 더 납니다. 빗속을 뚫고 좌판으로 달려와 천막을 쳐주던 그 모습이요. 그럴 때면 나는 우산도 없이 한참을 비를 맞고 서 있어요. 빗방울이 얼굴을 타고 흐르는 게 마치 그 사람이 나를 어루만지는 것 같아서요. 사람들은 비 맞는 노인을 보고 혀를 차지만 나는 그 빗속에서 잠시나마 그 사람을 다시 만납니다. 후회는 늘 늦게 옵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더 다정하게 대해줄 걸.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어줄 걸. 그 무뚝뚝한 침묵 속에 숨은 사랑을 더 빨리 알아챘어야 했는데요. 하지만 후회한들 무엇하겠어요. 떠난 사람은 돌아오지 않는데요. 나는 그저 남은 날들을 그 사람한테 부끄럽지 않게 살아내려 애쓸 뿐입니다. 자식들과는 연락을 끊고 지냅니다. 미워서가 아닙니다. 그저 마주할 자신이 없어서예요. 그 아이들도 언젠가는 늙을 겁니다. 그때 가서 자기들이 부모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겠지요. 나는 그 아이들에게 그 깨달음의 무게를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이따금 손주들 얼굴이 떠오를 때면 마음이 시립니다. 그 어린 것들이야 무슨 죄가 있겠어요. 할머니 어디 가느냐고 손 흔들던 그 막내 손주가 가끔 꿈에 나옵니다. 그래도 나는 찾아가지 않아요. 내가 나타나면 그 집 안에 또 어떤 풍파가 일지 모르니까요. 그저 멀리서 그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기만을 빌 뿐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불쌍하다고 합니다. 자식한테 버림받고 폐지나 줍는 가엾은 노인이라고요.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비로소 내 두 발로 서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누구한테 기대지 않고 내 삶을 내가 책임지는 법을요. 안다로 완다. 평생 나는 누군가에게 기대어 살았습니다. 젊어서는 남편한테, 늙어서는 자식들한테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여자는, 어미는 그렇게 사는 거라고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모든 걸 잃고 나서야 나는 처음으로 오롯이 나 자신으로 서보았습니다. 두렵고 외로웠지만 동시에 묘한 자유로움이 있었어요. 이른이 넘어서야 비로소 내 인생의 주인이 된 겁니다. 돌이켜보면 내 가장 큰 잘못은 가난도 아니었고 무지도 아니었습니다. 내 곁을 평생 지켜준 사람의 진심보다 달콤한 말로 나를 흔든 자식들의 말을 더 믿은 것. 그게 내 가장 큰 잘못이었어요. 정말 소중한 것은 늘 요란하지 않고 조용한 법인데 나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큰 소리로 외치는 게 아니라 묵묵히 곁을 지키는 거였습니다. 새벽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것, 빗속을 달려와 천막을 쳐주는 것, 자식들 앞에서 대신 죄인이 되어주는 것. 그게 다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나는 그 조용한 사랑을 무심함으로 오해하고 시끄러운 말들에 휘둘렸습니다. 사람의 진심은 말이 아니라 행동에 있다는 걸 나는 평생을 다 살고 나서야 알았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혹시 곁에 묵묵히 자리를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침묵을 함부로 의심하지 마세요. 말이 많은 사람보다 말없이 곁을 지키는 사람이 진짜인 경우가 더 많으니까요. 나는 오늘도 손수레를 끌고 골목을 돕니다. 허리는 아프고 손은 갈라졌지만 내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합니다. 저 하늘의 별 하나가 나를 내려다보고 있다는 걸 아니까요. 언젠가 그 사람을 다시 만나는 날, 나는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서 있고 싶습니다. 새벽 골목은 고요합니다. 아직 잠든 도시 위로 희뿌연 안개가 내려앉아 있어요. 그 안개 속을 손수레를 끌고 걷다 보면
문득 내가 살아온 세월이 다 꿈만 같습니다. 가난했던 신혼, 자식 키우던 고단함, 작은 집 한 채의 행복, 그리고 종이 한 장으로 끝나버린 46년. 그 모든 것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한데 정신을 차려보면 나는 이렇게 늙어 손수레를 끌고 있어요. 그래도 나는 이 새벽이 좋습니다. 아무도 나를 재촉하지 않고 아무도 나를 미워하지 않는 이 시간이요. 손수레 바퀴 굴러가는 소리, 종이 부스럭거리는 소리만이 나와 함께 합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나는 생각해요. 비록 가진 것 없고 보잘 것 없는 삶이지만 이건 온전히 나의 삶이라고요.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나만의 삶이라고요. 얼마 전에는 고물상 주인이 나한테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넸습니다. 할머니 매일 부지런하시다고 존경스럽다고 했어요. 나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존경이라니, 폐지 줍는 늙은이한테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다 있구나 싶어서요. 그 따뜻한 커피 한 잔이 그날 하루를 버티게 했습니다. 세상은 매정하다가도 또 이렇게 불쑥 따뜻함을 건네는 곳이더군요. 이 늙은이의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여러분 부모님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요. 세상에는 순자 같은 노인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걸 내어주고 정작 자신은 빈손으로 골목을 떠도는 그런 부모들이요. 부디 오늘 밤만이라도 곁에 있는 사람의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묵묵히 견뎌 온 세월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어쩌면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의 진심을 가장 늦게 알아차리는지도 모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을 울렸다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영상을 꼭 눌러서 봐주세요. 순자 할머니가 들려주는 또 다른 이야기가 오늘 이 이야기보다 여러분의 가슴을 더 깊이 흔들어 놓을 겁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화면 속 그 이야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